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실무 과정인데요. 실무 과정은 교재에서 287페이지에 기초 정보 관리. 여러분들이 FAT 1급이라든지 TET 2급에서 연습하셨던 그 파트들이기는 한데 구성목들이나 순서는 똑같지만 TET 1급에서는 아무래도 TET 1급이니까 TET 2급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또 다른 업그레이드된 버전들이 나오겠죠. 물론 기본적인 것들도 나오기는 하는데요. 여러분이 배웠던 것들 얘가 다 대부분이 법인세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TAT 2급 때까지 봤던 것 이외에 플러스로 제가 주의해서 읽어보시라 그러고 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유심히 봐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 프로그램은 설치가 다 되셨을 거라고 보시고요. 그 프로그램 설치된 거에서 우리 그 회사는 1000번, 주식회사 세무전자에서 여기 자료들을 교재 순서대로 따라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일단 287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프로그램의 시작에 대해서는 별바로 여기 설명할 거는 없고요. 일단 회계 프로그램을 띄워놓는 게 좋겠죠. 여기 저도 실행을 시키고요. TAT 1급 선택하시고 회사는 1000번, 여기 세무전자라고 다 되어 있으신가요? 세무전자 클릭하시고 근데 입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컴퓨터를 회계 프로그램을 여러분 혼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전반, 오후반에서도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1000번대하고 5000번대 지금 폴더 회사들이 쭉 생성되어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용할 것은 여기 1000번하고요. 여기 1100번. 모의고사는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시게 되면 1640, 어디도 있나? 1639번부터요. 1639. 얘는 39에 작년도 거 기출문제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출문제 39에서부터 밑에 44회까지 얘를 갖다가 여러분 그 D 드라이브에 폴더들 만들어 놓으셨죠? D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폴더 만들어 놓고요. 그 폴더 안에 여기 TAT 1급 여기 지금 백데이터들 있죠? 얘네들을 갖다가 다 그쪽으로 백업 받아 놓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얘를 갖다가 덮어 쓰더라도 여러분들은 필요할 때 그 지금 새거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거 불러다가 그대로 쓰시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저기 백업을 받아서 먼저 놓을 거고, 요 밑에 5000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법인 조정은 여기 여러분 법인 세무 조정할 때 별도로 이제 연습할 분명히 프로그램 이제 파일이에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백업 받아 놓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법인 세법 할 때 사용할 파일이 5639번부터 5644번까지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백업을 받아 놓을 거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들어 놓은 우선 파일을 하나 봐야 되겠죠. 여기 D 드라이브에다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으시면 되겠고요. 회계 백데이터 저도 여기다가 TAT 1급 해서 여기다가 백데이터를 만들 거예요. 백업 받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D 드라이브에 여러분 거에다가 TAT 1급 뭐 백데이터라고 써놓으셔도 좋고 여러분이 알아볼 수 있게끔 이렇게 폴더를 일단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회사를 갖다가 여기 1000번 먼저 들어가실게요. 여기 선택을 세무전자 클릭하시고 그다음에 로그인 해서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여기 회계 클릭하시고요. 자, 지금 백업 받을 게 꽤 되는데요. 우선 여기 보시게 되면 데이터 백업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 백업을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럼 데이터 백업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게 우선 순서대로 여기 1000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000번에는 이제 자료가 입력되면 회계, 그다음에 원천, 여기 법인 이렇게 세 개를 클릭하시고요. 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백업 받을 때 한꺼번에 이게 다 안 돼요. 하나씩 해야지 돼요. 그래서 데이터 경로라고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 데이터 경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 경로는 D 드라이브 여러분 이름으로 만들어놨던 폴더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D 드라이브에 D 드라이브에 여러분의 이름으로 만들어 놓은 폴더하고 저는 여기 FAT 1급 얘는 폴더까지만 지정하면 돼요. 안에까지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첫 번째 거 코드 번호 1000번 주 세무전자 백업을 해보겠습니다. 백업하기 누르게 되면 D 드라이브에다가 백업할까요? 네 라고 누르시게 되면 얘가 그쪽으로 백업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뜨는데 얘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지금 컴퓨터 본체 D 드라이브에다가는 백업이 됐지만 지금 USB에다가도 이걸 또 백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USB를 꽂아놨다면 그 기타 장치에다가 백업을 하려면 한 번 백업으로 본체하고 그다음에 USB에다가 나누어서 백업을 하실 수 있겠죠. 난 본체에다가 하지 않고 그냥 USB에다가 백업해서 갖고 다닐래 그러면은 여기다 하지 않고 그냥 떴을 때 USB에다가 이렇게 여기다만 저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굳이 USB에다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취소 누르면 첫 번째 거 백업이 완료가 됐고 옆에 성공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되셨죠? 두 번째 겁니다. 이번에는 1100번이요. 회계, 그다음에 원천, 법인 세 가지 눌러 놓으시고요. 또 백업하기 누르세요. 자, 그러면 1100번도 성공 나와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모의고사는 손대지 말고 그다음에 1639번이요. 회계, 원천, 법인 이렇게 해서 얘도 1644번까지 계속 백업을 받아 놓으세요. 그럼 나중에 얘가 없어지더라도 얘를 불러와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다운받으신 거는요, 여기 재무회계,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보시거나 또 연습할 때도 법인 세무조정에 된 거는 세무 1급에 시험 볼 때요, 파일이 두 개가 나와요. TAT 2급까지는 회사가 하나밖에 없었죠. TAT 1급에선 회사가 두 군데 나와요. 그래서 소득세까지 연말정산하는 파일까지 사용하는 파일이 하나가 있고 법인 세무조정은 별도의 파일에다가 나중에 시험을 입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5000번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회계, 원천, 법인 여기 5000번 백업 받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법과 관련된 기출문제 5639번 서부터 5644번까지도 원천세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고 뜨죠. 얘는 앞에서 벌써 사용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얘는 법인만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클릭해서 백업 받으시고요.
자, 이렇게 다 받아 놓으신 분들은 차후에 이 프로그램에서 요 백데이터들 다 날라가도 우리가 필요한 건 다 다운받아 놨으니까 얘만 불러다 쓰시면 되고, 그 TET19 백데이터 처음부터 다시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주로 얘만 사용할 거니까요. 자, 이렇게 백데이터 다 다운 받으셨으면 아까 D 드라이브에 여러분 받아 놓으신 거 파일 들어간 거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파일들 1000번, 1100번 지금 다운받은 거 쭉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전 잊어버리셔도 되고 나중에 필요할 때가 혹시 있다면 이 불러다가 사용할 거니까 지금은 1000번부터 여러분 좀 자료 입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시고요. 또 하나 참고로 지금 여기 D 드라이브에 TT 1급해서 이 받아놓은 파일들은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새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작업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걔를 또 백업해 놔야지 혹시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불러서 이어서 계속 할 수 있죠. 그래서 폴더를 하나 더 만들어 놓으셨다가 내가 작업하는 폴더 필요에 따라서 USB 안 갖고 다닐 거면 그 작업한 자료를 끝날 때 거기 데이터를 백업 시켜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TT1급 이렇게 해 놓은 거 안에 들어가서 별도로 여기다가 폴더를 하나 아예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폴더에서 TAT19 지금 여러분이 이제 계속 하실 거는 사용 중, 지금 TAT1급에서 여러분이 작성 중인 거, 작업 중인 거, 작업 중인 항목들을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필요하시면 다운받아 놓으시면 새 거하고 그다음에 있는 거하고 구분돼서 표시를 해 놓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따가 가시기 전에 여기 작업 중이었던 거 백업 받는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작업한 것들 USB에다가 다 담아 놓으면 집에 가셔서도 이어서 계속 하실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자, 되었습니다. 백업은 일단 다 받아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교재 설명합니다. 지금 프로그램의 시작, 그래서 28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화면은 여러 번 봤던 거라서 1000번에서 시작할 거라는 거 그대로 지금 설치가 다 끝났고요. 거기 급수별 프로그램 구성을 보게 되면 이것도 여러 번 보셨죠? FAT 2급과 FAT 1급, TAT 2급, 그 다음에 TAT 1급의 차이가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그 구성, 그 항목 과목별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8페이지 보시게 되면요, 회사 등록에 대한 사항인데 여러분들한테 뭐 회사 등록 입력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나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 중에 하나가 거기 중간에 보시게 되면 사업자 등록번호는 10자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세 자릿수는 전국에 있는 세무서를 나타내는 코드 번호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두 자리는 개인과 법인의 구분을 나타내는 코드 번호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뒤에 있는 5자리는 그 고유 번호들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은, 중요하다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실무 업무들을 하시고 있고 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사업자 등록번호 10자리 중에서 가운데 있는 두 자리만 보고서도 첫째, 여러분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번호만 보고도 구분하실 수 있을 거고요. 거기 법인 중에서도 개인 중에서도 과세사업자와 그다음에 아파트, 그다음에 종교단체, 면세사업자 이런 코드들을 코드만 보고서도 바로 구분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능하다면 이 정도는 외워놓고 계시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지식,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최소한 TAT 2급까지 배우신 분들은 여기만 보시고서도 어떻게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고도 종교단체인지 아파트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뭐 본점인지 지점인지 막 이런 거 구분할 줄 안다면
괜히 좀 우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실제로 요거 알고 있으면 업무에도 도움이 많이 돼요. 또 사업자 등록번호만 보고서도 과세사업자와 아파트, 종교단체, 면세사업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 몇 개 안 되죠. 여러분의 지식 측면에서 또 업무의 전문성에 의해서도 이런 정도는 암기하고 계시는 게 좋다고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거랍니다. 자, 그거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환경 설정, 환경 설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굳이 얘기해 드릴 거는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봤던 것들이라서. 자, 289페이지에 보면 업무용 수용차 등록. 여러분이 TAT 2급까지 배우실 때 업무용 수용차라고 하게 되면 그냥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등록한 것으로만 끝났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TAT 1급에서는 업무용 수용차가 상당히 중요한 파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법인에서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여기 감가상각을 하게 될 텐데 얘가 일반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일반 감가상각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먼저 보고 넘어간다고 치면은요, 여기 나와 있을까 모르겠네요. 대상이라고 하는 거, 대상 이런 건 읽어보시면 알 것 같으니까 굳이 구구절절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업무용 수용차는 법인 소유이거나 그다음에 법인이 리스 또는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는 수용차를 말한다. 즉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TAT 1급에서 굳이 말로 한번 교재에서 읽어보는 이유는 요게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구분이 TAT 1급에서는 이론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는 회사에서 취득한 것 뿐만이 아니라 리스하거나 또는 임차라고 하면 렌탈을 얘기하거든요. 리스, 렌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로 다 등록이 된다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차량 유지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업무용 수용차 이다 아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우리 그 자가 운전 보조금 얘기하는 거죠. 직원의 차량을 갖다가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과연 업무용 수용차에 들어가겠느냐고 물어봐요.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된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다시, 종업원 소유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그다음에 거기 자가운전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얘는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된다. 얘가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이 교재에서 이런 내용 읽어놓지 않으면 업무용 수용차 맞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왜? TAT 2급까지는 얘를 갖고 그렇게 문제 낸 적이 없어요.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이 업무용 수용차의 중요성이 있는지라 제가 지금 교재 안 읽어보셨던 거 구분하는 방법,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리스, 렌트는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된다, 안 된다? 이것도 여기서 막 구분해 놓지 않으면 문제 나오면 몰라요. 헷갈려서. 리스, 렌트 얘네들도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된다. 아시겠죠? 직원권은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여지껏 공부해 오시면서 교재에서 읽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고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건데 TAT 2급 배우실 때까지는 업무용 수용차 그냥 등록하는 거로 끝났잖아요. 근데 얘는 더 이상 TAT 1급에서는 이 법인 세무조정할 때 업무용 수용차가 상당히 중요하게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실무 업무를 보실 때에도 지금 법인 담당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텐데 법인 업무 담당하는 것 중에서 그 법인의 업무용 수용차의 범위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요? 지금 업무용 수용차라고 했을 때 법인에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배웠던 차량 운반구는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기법들 많이 있었죠. 자, 업무용 수용차인 경우 정률법으로 사용해도 된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몰라요? 업무용 수용차는요,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 정해져 있어요. 정액법으로만 사용해야 돼요. 내용연수는 5년, 3년, 7년 마음대로 안 돼요. 무조건 5년이에요. 그리고 감가상각비는요, 얼마까지 인정되는데요? 뭐 비싼 차량을 정액법으로 5년 생각하면 감가상각비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얘는 8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TAT 2급까지는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전 여지껏 안 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자료 입력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여기에 이론 문제에서 업무용 수용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안 보셨던 거, 눈여겨보지 않았던 거를 정리해 드리려고 보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이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업무용 수용차를 등록한다. 얘는 FAT 1급, TAT 2급 때 나왔던 것들이라서 금방 이해하시고 관리 항목 등록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여기 스마트웨이 프로그램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은 이게 또 무슨 말인가 하겠죠. 이 파트는 제가 여기 문제 풀 때 다시 한번 짚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 일반적인 승용차 개별 소비세법 제1조 2항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라고 나와 있는데 리스나 렌트 차량 포함해서 업무용 수용차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 제외해 보면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에 대해서 1000cc 이하면 경차에 해당되죠. 경차는 불공사항도 아니고 거기 매입세액 다 공제되는 항목들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0cc 이하나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그 다음에 자동차 임대업, 렌트회사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스회사, 운전학원. 여기서는 지금 특징이 뭐냐면 차량 운반구 얘기는 한데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차량들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업무용 수용차를 본다, 안 본다? 이것도 설명 안 하면 또 구분이 안 돼. 얘네들은 업무용 수용차 아니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업무용 수용차 제외라고 돼 있죠.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우리가 요즘 핫하게 경차 잘 나와가는 거 있죠. 뭐예요? 캐스퍼. 캐스퍼는 영업용, 업무용 수용차 되나요? 안 되나요?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 그죠?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다시 캐스퍼는 경차는 1000cc 미만은 여기 업무용 수용차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회사에서 차를 갖다가 취득했을 때 목적이 얘는 자동차 판매업인 경우에는 판매잖아요. 판매 목적이면 업무용, 사용 목적이 업무용 수용차는 사용 목적이에요. 유용 자산이기 때문에. 근데 판매 목적으로 샀다면 걔는 당연히 업무용 수용차 될 수 없겠죠. 왜? 얘는 팔려고 산 거니까. 또는 자동차 운전학원에서 얘를 갖다가 샀을 때에는 얘는 목적이 사용 목적이겠습니까? 영업 목적이겠습니까? 판매 목적이죠, 얘도. 운전학원에서의 판매라는 게 뭐예요? 운전학원에서의 판매 목적이라는 뜻은 영업활동이잖아요. 그죠? 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 거기 적용 시기는 2016년 1월 1일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요.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거기 감가상각 방법에다가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는 여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강제상각이에요. 강제상각의 의미는 법인세법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정액법만 사용할 것이며 내용연수는 몇 년? 5년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수용차 관련 비용들은 우리가 여지껏 수용차 관련돼서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그 옆에다가 1,500만 원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을 연간 발생한 금액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감가상각비하고 구분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비는 연간 맥시멈 800만 원까지예요. 800만 원까지 감가상각비 인정해주고 그 옆에 다음 해로 2월 된다고 되어 있죠. 만약에 올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했더니 1,000만 원 나왔어요. 근데 인정하는 건 얼마까지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800만 원, 200만 원 못했죠. 내년에 돈 모자르면 그때로 이완시켜서 거기 먼저 사용하게끔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여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보험이 여기 보험 자동차 법인 자동차 보험에 당연히 다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 만약에 이거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비용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정도까지만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290페이지 보시면 업무용 수용차 등록 나와 있죠. 업무용 수용차 등록의 순서는 얘가 지금 고정자산이라고 부르는데 고정자산이란 용어는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합친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회계 프로그램에서는 고정자산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순서대로 화면에 보시게 되면 고정자산 등록 여기다가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주어진 자료 입력을 해봅니다. 계정 과목은 차량 운반구 보시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301번으로 그 다음에 자산명은 차량 1이라고 입력해 줄래요. 차량 1 그 다음에 취득 연월일은 2018년 12월 31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지금 정률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오른쪽에 9번에 보시게 되면 상각 방법 클릭하셔서요. 정액법으로 바꿔주라고 되어 있죠. 밑에 메시지 창을 보시게 되면 정액법은 1번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1번으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감가상각 방법이 정액법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기초가액은 4,500만원 기초가액란에다가 4,5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800만원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5년 여러분이 많이 배우셨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경비 구분은 800번대에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우선 고정자산에서는 지금 차량에 대한 거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을 우리가 업무용 수용차로 등록을 또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전체 누르셔서 업무용 수용차 등록 클릭하시고요. 코드 번호는 101번으로 등록해 달래요. 그 다음에 차량 번호는 25에 7466 써주시고요. 차종은 그랜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랜저. 그 다음에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지금 여기는 이 차의 그 소유가 회사로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렌트, 2번 리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또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을 아셔야겠죠. 그죠? 일단 회사로 등록부터 다 마무리 지어놓고 시작할게요. 사용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계정 과목에서 고정자산 코드라고 나와 있죠. 2번에 고정자산 코드 물음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고정자산에서 입력했던 자료가 떠 있어요. 얘 그냥 확인 누르시면 우리가 입력했던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반영을 하게 된답니다. 그 다음에 거기
여기 7번에 보시게 되면 임차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 기간은 2020년이고 안 나오네. 임차 기간이라네. 보험 기간이요. 보험 기간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기초 주행 누적거리는 거기 31,000km라고 나와 있죠. 그대로 따라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보험 가입 여부에서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법인거 가입한 것 입력해 주시면 입력이 다 끝나게 된답니다. 자, 그러면 입력하는 것은 얘는 벌써 FAT 1급, TAT 2급에서 다 연습을 해봤던 것인데 시험 문제 차원이라기보다도 실제로 여러분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 중에서 여기 렌트라고 하는 용어와 그 다음에 리스라고 하는 용어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 렌트, 리스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한답니다. 그 다음에 운용 리스하고 금융 리스, 얘는 시험 문제로 나오더라도 그다음에 실무에서도 여기 구분이 많이 필요한 것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 화면 봐주세요. 렌트인 경우에는 렌트와 리스의 공통점은요, 지금 우리 회사의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결과론적으로는 빌리는 거예요. 둘 다 빌리고서 빌린 거에 대한 대가를 매달 지급합니다. 그러다가 보편적으로 3년 36개월 동안이라든지 4년 48개월 동안 렌트료, 리스료 매달 지원하다가 만기가 되면은 거기에 잔존가치가 있겠죠. 잔존가치로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렌트나 리스나 우리 장부에 유형자산으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예요. 우리 거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데 둘 다 빌리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렌트인 경우요. 렌트인 경우에는 우리는 매달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사용료만 내면 돼요. 그러다 보면 차에서 타이어를 교체한다거나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다 누가 대행해 주느냐면 렌트 회사에서 다 대행합니다. 우린 뭐만 내면 돼? 열심히 잘 타면서 거기에 대한 일정한 금액만 돈을 내면 돼요. 여러분 가정이나 회사에서 여기 웅진코에서 렌트한 그 정수기라든지 이런 거 있죠? 여러분이 그 정비해야 하네요. 거기 소독약이나 뭐 그런 거 필터 여러분이 교체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다 누가 해줘요? 와서 다 관리해 주죠. 그거 렌트예요. 그런데 리스는 뭐냐 하면 리스는 돈 월부로 내는 건 똑같은데 그 자산의 관리를 회사가 직접 해야지 돼요. 필터도 직접 교환해 줘야지 되고 뭔가가 뭐 잘못됐다 그러면 뭐 닦아주고 다 해야지 돼. 그러면 비교해 봤을 때 렌트료가 비싸겠어요? 리스료가 비싸겠어요? 렌트료가 더 비싸죠. 차이점이 있다면 또 이 렌트는 말이에요. 그 차 번호판이 히읗자로 시작되는 거. 옛날에는 하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호도 있고 요즘 뭐도 있어. 허도 있고 세 가지가 있죠. 즉 이건 뭘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제 생활에서 렌트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차 번호가 하 갖고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도 나오고 코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관리하기가 회사에서 일정한 규모 회사가 아니라면 차 관리하는 사람 주려면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 월급을 쓰느니 렌트 회사에서 모든 걸 관리하는 게 비용이 적게 먹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사에는 실제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차후에 여기 리스에 대해서도요, 여러분이 문제에서 운용 리스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여기 금융 리스라는 용어도 나와요. 이건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 리스는 우리 재산으로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었죠. 운용 리스는 말 그대로 그냥 사용하면서 돈을 내는 걸 뜻해요. 그런데 금융 리스는 지금 차하고는 차 살 때 그 금융기관에서 현대캐피탈 같은 데서 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금융회사에서는 이자하고 차를 살 때 돈 지원해 줬던 거 있죠. 그거에 대한 금액을 돈에 대한 금액만 저희 불입받을 권리만 갖고 있는 게 금융 리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 리스하고 운용 리스는 차후에 여기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면 그 용어 갖고서 다시 설명해 드릴 건데, 지금은 용어에서 운용 리스, 금융 리스도 있다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걸로 용어를 한번 먼저 들어두시라고 제가 설명부터 먼저 해 드렸답니다. 뭐 렌트하고 리스는 구분하실 수 있겠죠? 공통점, 그다음에 차이점, 그런 내용도 알고, 시험 문제로는 안 나와요. 시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실무에서 그 렌트와 리스의 차이점들 구분하라고 얘기해 드린 거예요. 아, 참, 번호판은 아까 얘는 히읗자 들어간다고 그랬었죠? 우리가 써 히읗, 아니 리얼이 아니라 히읗. 근데 여기 리스는요, 번호판이 일반 번호판하고 똑같아요. 히읗자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히읗자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없어 보인다고, 빌린 거라는 거 티나니까.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서 외제차들 히읗자 들어가면 걔네들 렌트한 거니까 금방 티나잖아.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번호판에 히읗자 들어가 있지 않는 리스를 많이 이용해요. 그건 자기 차 있냐? 젊은 애들이 어지간해서는 외제차 타기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또 혹시 착각을 해서 부모님이 돈이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그렇게 속빈 애들은, 젊은 애들이 그런 거 보편적으로 타는 애들은요, 10명 중에서 7, 8명 최소한 걔네들은 이거 없는 애들이에요. 뭐만 필요해. 그러면 야타 그거 하려고. 타다가 아니라 야타. 근데 누가 할지는 모르지. 지나가는 할머니한테 야타세요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 많다는 거. 근데 요즘 저기 뭐죠? 외제차들이 많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워낙에 비싸졌어. 그러니까 그거 살 바에라면 에이 그래 외제차를 타자, 그럴 수도 있어요.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여기 리스는 여기 번호판에 히읗자 들어가지 않고 일반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290페이지에 거기 업무용 수용차 등록에 관해서 고정자산 등록해 보셨고요. 그다음에 거기 업무용 수용차도 등록했던 거는 FAT 2급, 그다음에 FAT 1급에서 입력했던 자료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은 290페이지, 291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291페이지 좀 보시게 되면 292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계정 과목하고 적요 등록하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계정 과목 적요 등록도 바로 이 업무용 수용차 등록과 관련돼서 해보라고 문제가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292페이지도 우리 TET2급, FAT1급에서 해봤던 거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 내용을 보시게 되면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다음에 계정 과목에 관리 항목에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요. 관리 항목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이거는 여기 스마트 A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 보시고서는 여기 어떻게 등록하는지, 또 여기 업무용 수용차를 관리하면서 얘를 어떻게 나오게끔 하는지 한번 직접 해보자는 얘기죠. 우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계정 번호는 821번이라고 했어요. 800번 때는 이것도 또 여기 제가 저한테 설명 안 들으셨던 분은 또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보편적으로요 지금 세무사회 그 K랩도 마찬가지고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자산 계정은 기본적으로 100번대가 자산 계정이에요. 100번대로 시작하고요. 부채 계정은 200번대예요. 200번대 더 정확히 얘기하면 251번부터가 부채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자본 계정은요 300번대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매출 계정이요, 매출 계정은 400번대예요. 그래서 상품 계정, 상품 매출일 경우에는 코드 번호가 401번이고요. 그다음에 제품 매출일 경우, 제조업인 경우에는 제품 매출의 코드 번호가 404번이랍니다.
그다음에 매출원가도 400번대인데 얘는 아마 451번인가 그럴 거고요. 판관비는 우리 800번대라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기타에는 얘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영업 외 수익이나 영업 외 비용 계정인데 얘가 900번대예요. 900번대는 뭐라고요? 영업 외 수익이나 비용 계정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조업인 경우에는 TAT 2급부터는 회사가 제조업이라는 게 전제 조건이죠. 그러면 얘는 500번대. 그리고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기 도급이나 분양과 관련된 코드번호 600번대와 700번대는 절대 실수라도 누르면 안 돼요. 무조건 틀리는 거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왜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아까 우리 재무회계에서 봤던 것처럼 이 회계 프로그램은요. 이 회계 프로그램은 제조업에서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장사하는 곳이다 보니까 건설업이라든지 상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딱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호환성을 위해서 여기다가 같이 넣어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정 코드 번호로 따졌을 때요. 계정 코드 번호가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600번대하고 700번대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얘는 사용하는 즉시 무조건 틀리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죠? 참고로 이렇게 구분들을 해놓으세요. 그럼 구분 잘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 제가 계정 코드에 대해서 설명할 때 100번대, 200번대, 300번대 뭐 특히나 많이 사용할 거는 여기 몇 번대? 800번대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00번대, 그 다음에 900번대, 그 다음에 여기 300번대 요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300번대는 무슨 계정이라고요? 자본 관련 계정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거 한번 자료 입력해 보게 되면 821번은 800번대죠. 판관비 누르신 다음에 821번 보험료 여기 클릭하시고요. 지금 관리 항목에서 업무 수용차 등록해 주세요 그랬는데 관리 항목이 어디 있느냐고요? 여기가 관리 항목이에요. 빨간 게 관리 항목 여기를 클릭해 보세요. 관리 항목에 거래처, 부서, 사원, 카드 클릭한 다음에 F2를 누르세요. F2를 누르게 되면 관리 항목에 항목들 코드 번호가 쭉 떠요. 그 중에서 문제에서 몇 번을 선택하라고 그랬냐면 맨 밑에 32번 업무용 수용차 선택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오른쪽에 보면 사용에 X표 돼 있죠. 이 X표를 뭘로? 동그라미 사용하겠다고 0표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 화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업무용 수용차의 관리 항목에 업무용 수용차 등록되어 있는 게 옆에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옆에 됐어요? 자, 그러면 821번 뿐만이 아니라 822번도 똑같이 업무용 수용차 나오게끔 등록해 달라고 하죠. 그럼 822번 선택해서 여기 관리 항목 클릭한 다음에 다시 또 F2 누르시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업무용 수용차 여기 또 사용한다고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시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여기도 업무용 수용차라고 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되셨나요? 이거 새로운 거 아니에요. 다 하셨던 건데 이 프로그램 처음 사용하시는 분 있다 그랬었죠. 하나씨가 처음 사용한다 그랬었죠. 이거 이렇게 등록하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등록한 설명들은요 오른쪽에 그 자료 입력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진도 얘가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교재는 꼭 읽어보세요. 특히나 이 회계 프로그램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읽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지금 292페이지에 여기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계정 과목 등록하는 거 두 가지 해보셨고요. 그 해당 설명은 293페이지까지 설명이 되어 있답니다. 자, 그리고
29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FAT 1급 과정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래처 등록이라든지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정기분 손익계산서,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들을 하고 있어요. TET 1급에서는 이런 자료 입력하라고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TET 1급에서는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시면 정기분 이잉여금 처분계산서, 그다음에 11번에 거래처별 초기율까지는 TET 2급까지 충분히 다 연습을 끝낸 항목들이라서 또 시험 문제 자체도 여기 기본 기초 정보 관리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우리는 297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일반 거래 자료 입력이라고 나와 있죠. 이 일반 거래 자료 입력이 TET 2급에서도 TET 1급에서도 FAT 1급에서도 나왔긴 했는데요. 여기 거래 자료 내용이 앞에서 TET 2급까지 배웠던 내용보다 내용이 좀 까탈스럽게 보이지 않나요? 좀 까탈스러워요? 왜? TET 1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자료, 거래 자료 입력하는 것도 여러분이 좀 신경 써서 복습해야 될 걸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일반 거래 자료 입력부터는 내일 하기로 하고요. 첫 번째 파트에 기초 정보 관리에 대한 것들은 TET 1급 교재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예.